네, 19세기에 그 오케스트라 음악뿐 아니라 실내악과 성악음악을 훑어보겠어요. 이 낭만에 뭐 너무나 많이 꽃피워졌죠. 실내악 음악도 그러고 성악 음악도. 자, 그래서 이 절대 음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생각했던 장르가 실내악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들만의 음악적 담소, 대화, 네, 이런 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게 실내악이라고 여겼던 거죠. 고전 시대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괴테가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퍽 이성적인 사람들이 담소를 하는 것이다. 실내악은. 그만큼 철저히 음악적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악이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그래서 보수적인 그 전통이 유지된다고 믿었죠. 굉장히 순수하고 심오한 음악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자, 19세기 실내 음악은 개인적 살롱은 물론이고 점점 이것이 이제 연주장에도 실내악 음악이 올려져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연주를 하게 되고 수준이 점점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고전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낭만 시대에도 역시 가장 최고의 실내악 음악이라고 여겨졌던 장르가 바로 현악 사중주. 네, 베토벤이 얼마나 심오하게 이것을 해놓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작곡가들이 앞다투어 낭만에도 이렇게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로 기량을 선보였고요. 특히 슈베르트, 아주 주옥 같은 이런 실력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으면서도 상당히 밀도감 있고 농도가 깊은 그런 음악적 깊이가 충분히 이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거죠. 또 멘데스존과 슈만도 굉장히 많이 썼고 이제 이들은 스트링 퀄텟보다 또 다른 또 더 큰 편성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자 19세기 낭만의 이러한 실내악 곡들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고전 형식을 취하면서도 역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로 음악 내용 면에서는 훨씬 확장되고 낭만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19세기 실내악의 가장 꽃을 피운 사람을 이제 우린 브람스로 여길 수 있는데요. 절대 음악의 가장 기치를 올리고 선봉주의자로서 역시 실내악 음악에 있어서도 정통성과 순수성을 고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준 높은 곡들을 썼는데 24개의 브람스의 실내악 곡들 중에서 예를 들어 피아노 트리오, 퀄텟, 퀸텟, 스트링 퀄텟 등 매우 다양하게 썼는데요. 특히 브람스에서는 브람스 하면 우리가 화성이잖아요. 그 장단조를 혼합해서 썼다고도 했고 리듬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했는데 브람스가 바로 동기를 하나의 모티브를 썼으면은 그것이 그냥 순환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자꾸 또 리스트처럼 순환적 그 변형으로 나오면서도 발전적 동기를 이뤄요. 즉 처음 모양이 어땠는지 나중에 너무 발전을 해서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모양이 달라지는 건데 굉장히 자유로운 전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실내악 곡들은 19세기의 음악 언어들을 정말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이고 특히 클라리넷 오중주 같은 거는 클라리넷 퀸텟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가 그렇게 유명했듯이 브람스는 그것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서양음악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또한 브람스의 그 피아노 오중주 또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그것이 깊이가 있는 음악인지 곡 전체에 끊임없이 그 펼쳐지는 주제적, 발전적 동기 그 기법이 변형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곡을 연주를 과거에 했었는데 굉장히 심오하고 그 5명이 주고받는 음악적 대화가 아주 깊이가 있죠. 네, 굉장히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주제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걸 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선율과 주제가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처음 원형을 알아보기가 힘든 근데 이것이 이제 낭만 19세기 작곡가들의 하나의 어떤 작곡 테크닉이라고 여겨져서 이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그 고수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브람스를 위시하여 19세기 많은 낭만 작곡가들이 이 기법을 즐겨 썼다는 거예요. 동기의 발전적 변형 기법. 네, 고전주의 음악가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었던 상당히 발전된 그런 작곡 기법이죠.
자, 우리가 실내악을 다룰 때 꼭 피아노 음악을 다루게 되는데 19세기의 피아노 음악은 아주 꽃을 피웠습니다. 네, 수많은 대작들과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악기의 발전이에요. 네, 19세기에 이제 비로소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그 피아노 악기가 완전히 확장된 모습으로 그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악기가 딱 이제 확립이 되니까 굉장히 작곡가들이 그 피아노 음악을 소재로 하여서 많은 곡들을 썼는데 특히 이 음색이라던가 이것이 낭만 작곡가들이 풍성히 자기의 스케일 넓은 거를 표현하고 많은 그 음악을 노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악기이자 하나의 표현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이나믹을 다 표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포르테와 피아노 뿐만 아니라 모든 음색의 변화라던가 그런 또 페달이 개량이 돼서 비로소 지금 쓰는 세 개의 페달, 댐퍼 페달, 그 다음에 소프트 페달, 마지막 페달 이렇게 소스테노토 페달 중간에 있는 그 세 가지를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악기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피아노 곡들이 표현 가능한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성과 선율을 자유자재로 여겼죠. 자, 낭만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되었어요.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그래서 리스트는 워낙 비르투오소니까 그 전에 다른 작곡가들이 썼던 바그너 오페라를 비롯해서 심지어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에 나오는 것도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오페라 아리아들을 다 편곡을 해서 피아노 음악으로 그대로 피아노 악기에 옮겨다 놓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여러 장르들이 피아노 음악에서 장르들이 많습니다. 즉흥곡, 프렐류드, 춤곡, 발라드, 또 야상곡, 환상곡, 굉장히 감정 전달에 능하게끔 그 19세기 피아노는 악기가 아주 작곡가들이 애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사랑스러운 악기였죠. 자, 먼저 우리가 슈베르트를 보면 슈베르트의 피아노 음악 대단하죠. 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어렵냐? 그 음악적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표현한다는 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슈베르트의 주옥 같은 피아노 곡들 중에서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렇게 모먼트 뮤지컬 같은 음악적 순간, 아흥의 순간 이런 거, 그다음에 즉흥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슈베르트는 굉장히 조성도 많이 변화되고 낭만 시대를 이끌어주는 피아노 곡들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을 연장시키고 또 굉장히 베토벤을 존경했거든요. 슈베르트가 베토벤 장례식 때 그 관을 들고 가는 그 요원 중에 하나였어요. 슈베르트 작곡가는. 그래서 베토벤적인 피아노 음악 요소를 많이 가져다 모방을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21개나 되는 피아노 소나타를 썼고 베토벤의 전통을 고수했고 베토벤을 이어서 역시 고전과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작곡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슈베르트에 빼놓을 수 없는 그 피아노 곡 중에서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게 있어요. 반더러 판타지. 이거는 슈베르트의 또 그 아름다운 연가곡에 나오는 그 방랑자 모티브가 있는데 그 방랑자 주제 그것을 그대로 그 주제를 옮겨다가 써서 피아노 음악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음악가들의 프로그램 음악과 순수 기악 음악의 그 간격을 좁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슈베르트는 순수 음악, 절대 음악 고수자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랑조 환상곡이라든지 아흥의 순간이라든지 여러 마치 들으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음악 외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썼고 여러 가지 순환 구조를 통해서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또 추구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자, 19세기 모든 작곡가들이 피아노 곡을 정말 주옥 같은 곡을 남겼거든요. 자, 또 그 중에 한 명이 슈만인데요. 로버트 슈만. 낭만 시기에 이 사람이 한 역할은 캐릭터 피스라는 즉 성격적 소품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정착시킨 사람이죠. 슈만이. 굉장히 많은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카니발, 어린이 정경, 숲속의 정경, 크라이슬라리아나, 유모레스크, 다윗 동맹 무곡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아서. 그 모든 거에 순환적 동기를 다 썼고 그 소품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슈만은.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또 슈만이 피아니스트였지만 그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도 하고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자 피아노 음악에 자기의 작곡적 개념을 다 쏟아 넣어서 이런 훌륭한 피아노 곡을 남겨놓은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란츠 쇼팽, 네, 프레데릭 쇼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아노만을 위한 대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오케스트라 곡이 그 콘체르토 2곡밖에 없대죠. 피아노 콘체르토. 말하자면 쇼팽은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곡이 협주곡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향곡이 없죠. 오페라도 없죠. 네, 오직 피아노만을 위한 곡을 남겨놨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 피아니스트들 쇼팽 콩쿨, 국제 콩쿨 얼마나 가장 최고의 콩쿨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쇼팽이 피아노만을 위해서 대단한 음악사적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작곡가들도 낭만 작곡가도 훌륭히 쇼팽처럼 썼지만 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유니크한 독창적인 그 피아노 어법, 네, 피아니즘 그것이 쇼팽에게 있거든요. 네,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하고 또 쇼팽이 너무나 대단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는 많은 귀족들 또 살롱 음악회에서의 어떤 연주들 그의 음악은 어떤 공간이 큰 곳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살롱 음악에 맞게 피아노 소품부터 시작해서 큰 규모의 뭐 소나타라든지 콘체르토라든지 그런 거 이르기까지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장 좋은 장점을 다 부각시켜서 모든 피아노 언어를 써놨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쇼팽을 부르는 것이죠. 건반 음악, 그 피아노 음악 작곡만을 고집한 낭만식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고 독창적인 피아노 언어를 개발했고 그 참 쇼팽은 제가 같은 낭만주의 다른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보다 쇼팽 작품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상당히 화성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멜로디가 아름다워 선율 중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멜로디를 부각시키면서 그 다양한 화성의 총체적인 것을 어렵게 펼쳐놓은 쇼팽의 음악은 상당히 피아노 음악사에 가장 중요한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쇼팽이 강조한 건 레가토와 루바토예요. 자, 레가토는 음과 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레가토를 잘해야만 좋은 피아니스트라고 좋은 음악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굉장히 릴렉스, 이완을 통해서 레가토가 가능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긴장이 있다면 뻑뻑한 음악이 돼요. 흘러가질 않습니다. 음악이. 자, 쇼팽 이 시인 같은 이 시들을 풀어내려면 피아노 음악이 연결이 되려면 레가토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루바토는 이제 템포 루바토라고 그래서 왼손의 그 왼손 음향은 박자를 유지하면서 오른손 멜로디를 밀었다 당겼다 주고 받았다 이렇게 템포에 이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융통성을 주는 거예요. 템포에.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템포 루바토라고 합니다. 아주 쇼팽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잘해야만 또 쇼팽 음악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청중들에게. 또 쇼팽은 애국주의자였습니다. 폴란드 태생이었는데 지금도 폴란드에서는 국제 쇼팽 콩쿠르가 물론 열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쇼팽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영웅시하듯 폴란드에서는 대단한 영웅이죠. 쇼팽이. 그래서 아주 국민 음악가이자 굉장히 이 사람이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폴란드 조국에 대한 향수 그것이 너무 깊어서 자기가 연주 여행이나 다른 데를 떠났을 때에도 또 죽었어도 사실 다른 데서 숨을 거뒀다고 해요. 쇼팽이 파리나 이렇게 연주 활동을 했던 곳에서. 그렇지만 조국 폴란드를 잊지를 못해서 자기 죽을 때 그 흙을 자기 관에 넣어주고 또 자기의 심장은 조국에 묻어달라. 네, 그 유언대로 지금도 폴란드에 가보면 폴란드 교회의 한 벽면에 쇼팽의 심장이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애국심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폴로네즈예요. 네, 폴로네이즈, 형용사죠. 폴로네이즈, 즉 폴란드의 정서를 담은. 자, 쇼팽에 있어서 쇼팽 녹턴이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연주를 많이 하고 비음악가들도 상당히 애호하는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야상곡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그런데 녹턴, 이제 나이트, 이제 연결이 되죠.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듣는 음악, 정말 편안하게 듣는 음악, 또 밤에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명상적인 선율, 서정적인 선율. 그래서 이게 마치 성악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그 아리아의 대가들, 뭐 도니제티, 벨리니, 이탈리아인들의 그 벨칸토 음악, 아름다운 선율의 흐름을 그대로 쇼팽의 녹턴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쇼팽이 기술적으로 아주 잘 다뤘다는 거죠. 자, 쇼팽은 주제를 변형시키고 반음계주의를 썼고 화성의 연장, 아까 제가 화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한 소품에서부터 비롯해서 큰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유자재로 이 모든 것들을 피아노 기법들을 테크닉을 개발시키고 피아노적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자, 대표적 작품으로 또 4개의 발라드가 있고 이건 상당히 수준이 높죠.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그 테크닉적인 비르투오소적인 것을 요구하는 작품들입니다. 또 에튜드와 프렐류드도 쇼팽이 또 굉장히 앞서간 그 음악 선배 중에 J.S. 바하를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에튜드는 마치 그의 평균율처럼 에튜드도 다 그 조성에 따라 썼고 비단 에튜드가 물론 연습곡이라고 우리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교육적, 연습적 이런 거의 차원을 넘어서서 쇼팽의 피아노 에튜드는 24개 에튜드는 상당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12개, 12개씩 나눠져 있는데 음악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음악의 표현이 없이는 불가능한 테크닉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프렐류드도 바흐를 본땄죠. 바흐의 평균율에서 프렐류드 앤 푸가니까 그래서 조성에 따라 이렇게 압축된 소품입니다. 자, 바흐의 심취에서 이렇게 조성에 따라 배열을 하고 5도 간격으로 프렐류드를 썼다. 쇼팽의 프렐류드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뭐 한 30분 걸리는 대곡이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죠. 자, 그다음 이제 쇼팽의 뒤를 이어 리스트가 굉장히 우리는 비르투오소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또 리스트 나름대로의 피아니즘, 리스트만이 또 추구하는 다른 낭만 작곡가들과는 또 다른 개성이 있거든요. 자, 리스트가 왜 그렇게 기교를 추구하게 됐느냐, 기교 중심적인 작품을 쓰게 됐느냐 하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그 당시에 낭만의 대가로서 파가니니가 있었어요. 파가니니가 신들린 듯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어요. 그것을 보고 리스트는 나는 피아노 위에서 저런 파가니니 같은 굉장히 대가적인 기교를 가진 곡을 써야 되겠구나. 굉장히 매료가 된 거죠. 흠뻑 빠졌죠. 그래서 피아노의 가능성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준 거죠. 리스트가 없었다면 피아노란 악기가 저런 소리가 나나 정말 대단하구나. 피아노의 그 악기의 굉장한 스케일을 다 보여줬고 제일 미듬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모든 음역을 넘나들며 그런 대곡들을 썼죠. 리스트가. 뭐 편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척 많고 헝가리안 랩소디, 뭐 초절기교 에튜드, 소나타.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냈고 또 무대 위에서 연주의 어떤 쇼맨십을 드러낼 만한 기교 중심적인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리스트의 후반에는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이제 돌아섰고 그런 그 성직자의 길을 가면서부터는 매우 명상적이고 내성적인 피아노 곡들을 썼어요. 그래서 뭐 순례의 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전설이라던가 시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화음 뭐 이런 작품들 다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B단조 소나타 악장이 없고 전체가 한 악장인데 30분 되는 그런 곡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기교 위주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했는가 하는 내용적인 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는 교양시 부분에서도 뛰어났듯이 그가 화성적인 거라던가 이런 피아노 음악에서도 내용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19세기 말에 혁신적인 화성어법을 실험하는 단계에서 증화음을 썼다는 거, 증삼화음. 그래서 회색 구름 같은 작품에서는 계속 증사음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색 구름이 그 유발해내는 분위기, 암울하고 굉장히 침잠한 분위기를 증화음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대충 19세기 낭만 음악의 대가들, 그 피아노 음악에 누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의 어법을 썼는가를 보았어요. 자, 이제 성악 음악을 보면은 19세기는
아무래도 피아노 음악이 개발되다 보니 악기가 개발되다 보니 굉장히 그 시와 또 피아노 반주와 결합이 된 이런 독일 리트들이 굉장히 꽃을 피우게 돼서 송 사이클 하나의 스토리로 끝까지 이어지는 그 리트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걸 연가곡이라고 하죠. 단연 슈베르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겨울 나그네라던가 백조의 노래, 뭐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이런 거, 그다음에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뭐 이런 것들 그 송 사이클들이 쏟아져 나온 때가 바로 낭만 시대입니다. 더 뒤로 좀 후기 낭만으로 가면 구스타프 마을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가곡들이 이야기 줄거리에 따라 순서들이 배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꼭 줄거리가 아니더라도 한 주인공을 설정해 놓고 그의 생각과 회상,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을 쓰기도 했죠. 이제 후기에 와서는 낭만 후기에 와서는 리트들이 아주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흔하게 성악 전공자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그렇지만 그 리트 중에 아주 낭만 후기에 중요한 작곡가들이 몇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후고 볼프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렬한 바그너주의자였고 바그너가 지향하는 그런 걸 따랐기 때문에 매우 다양했겠죠.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근데 리트 장면에서 특히 볼프가 두각을 발휘해서 다른 무슨 뭐 피아노 작품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작품은 없고 이렇게 리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 볼프는 피아노 그 반주도 매우 화려하고 공부할 게 많죠. 독일 전통 리트의 뿌리를 뒀고 이제 음악은 슈베르트나 슈만 쪽의 그런 선율 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갖고 작법을 따랐죠. 자, 나는 어두운 꿈속에 서 있네. 자, 이렇게 벌써 제목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인 어감을 나타내는데 볼프에게는 시가 매우 중요했고 조성을 모호하게 했다. 6개의 리트 모음집, 특히 메리 캐시에 붙인 노래 같은 게 여러분 듣기 감상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오케스트라 리트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이제 피아노 반주로만이 아닌 보다 풍성하게 리트를 오케스트라에 입혀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오케스트라 곡들이 리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해진 그 반주 음영 속에 리트가 개발이 된 거죠. 이제 오케스트라 조화를 이뤄서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선율 아름다운 리트가 나오고 뒤에서는 배경적으로 받쳐주고 오케스트라들이 자 그런 거의 대표적이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입니다. 구스타프 마을러 말할 필요도 없고 아까 나왔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큰 관현악 규모로 이렇게 뒤따라가지만 절제된 그런 신략풍의 음악이고요. 자 다양한 형태의 전조를 통해서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했고 자 프랑스에서는 독일 리트와 같이 필적할 만한 것을 멜로디라고 불렀어요. 그런 노래들을 멜로디. 그래서 프랑스 가곡을 뜻해요. 멜로디는 프랑스 시의 그런 감각적인 그런 거에 호소,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선율들. 그래서 구노라든가 마스네, 생상, 포레, 뒤파르크, 드뷔시, 라벨 뭐 이렇게 인상주의까지 나중에 이어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프랑스의 멜로디들은 또 프랑스 나름의 굉장한 색채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서정적으로 감각적인 호소에 따랐어요. 여러분이 잘 몰랐던 이런 마스네라든가 뒤파르크 이런 사람들, 포레, 독일 리트에 필적할 만한 멜로디 작곡가들입니다. 자, 포레는 무려 125곡의 멜로디를 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는 꿈을 꾸는 달빛, 뭐 꿈길을 걸어서 뭐 이런 것들, 이제 화성도 7, 9, 11화음 등을 해결 없이 써서 마치 그 당시 유행했던 상징주의 시, 상징주의, 뭔가를 상징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애매모호하면서도 뭐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루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 음악과 피아노 음악, 또 리트 음악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동안 그럼 합창 음악은 어땠는가? 당연히 19세기에서도 합창 음악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말러의 예를 들어 심포니 같은 것 중에서 인성을 쓴 8번은 천인 교향곡이라고 해서 8명의 솔리스트가 나오고 뒤에 굉장히 많은 100명이 넘는 합창 단원이 쓰게 되죠. 그건 또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합창 음악이 고전 시대처럼 이렇게 르네상스, 바로크, 폴리포니적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다 세속 합창곡으로서 이렇게 맨델스존 곡들,
그다음에 종교 합창곡으로서는 주로 이렇게 레퀴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미사가 이제 전례적인 미사가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장르로서의 미사 곡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이제 주로 이런 곡들이 중요한 곡들입니다, 여러분. 브루크너 곡도 굉장히 미사곡 좋고요. 리스트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죠. 자,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 교회 음악 작곡가들로서는 맨델스존과 브람스가 특히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본인들도 맨델스존 같은 경우 굉장한 신자고 그래서 이런 합창 음악을 통해서 많이 나타냈는데 특히 모테트, 칸타타, 테데움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썼죠. 자, 브람스도 브람스 레퀴엠 같은 거, 또 마리아의 노래 얼마나 바흐의 전통을 따르고 대단한 그 합창곡으로서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오라토리오에서는 특히 유명한 곡들, 지금도 많이 연주되는 것들로서 맨델스존의 파울로스, 자 사도 바울을 한 거, 그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인물 중심적으로 맨델스존은 많이 썼어요. 본인이 성서도 잘 읽고 대단한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브람스는 독일 레퀴엠이라는 가장 또 대작인 이렇게 합창음악을 남겨놔서 루터가 번역한 성서에서 가사를 다 취해서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음악으로 분류가 돼요. 독일 레퀴엠은. 자, 요약을 해보면 19세기 실내악은 브람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편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뭐 스트링 퀄텟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리오부터 뭐 퀸텟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면서 특히 브람스가 실내악 작품에서 고전적인 면모 외에 혁신적인 화성어법과 또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썼던 것 중에 중요한 건 동기의 발전적 변형이라는 매우 진보적 기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서는 악기의 발달로 인한 이 피아노 음악이 상당히 꽃을 피워서 많은 성격 소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슈베르트, 슈만, 쇼팽, 리스트에 의한 여러 형태의 장르들의 피아노 곡들이 있다. 자, 독일 리트는 연가곡이나 오케스트라 리트로까지 확장이 돼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이제 프랑스의 그런 상징주의적인 또 멜로디라는 그런 장르가 나와서 독일의 표현주의적인 리트라든가 프랑스의 상징주의적인 멜로디가 굉장히 인기였다. 합창음악도 19세기에 많이 나왔는데 카톨릭 음악, 개신교 음악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폼들은, 형식들은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폴리포니적 양식, 수직, 화음적, 코랄 양식이 다 그대로 따와서 썼고 뭐 브람스를 비롯한 뭐 맨델스존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 합창음악도 많이 썼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에 이어서 19세기 실내악과 이제 피아노 음악 이렇게 합창음악 훑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낭만 음악에 대한 각 장르별로 좀 훑어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0세기로 가기 바로 직전 19세기 말에 큰 물줄기가 나오게 돼요. 19세기 말에 어떤 음악적인 조류에 의해서 이 음악이 후기 낭만까지 이르러 이렇게 어떤 사조를 따랐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세기 현대 음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금 챕터라고 할 수 있어요. 22장이 한번 보죠. 이제 19세기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우리가 19세기 미학으로 5가지가 나왔는데 그때 뭐 낭만주의를 포함해서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뭐 민족주의, 역사주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민족주의가 활발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배경적으로는 그 시대 배경적으로는 그 계속 혁명들,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정치적인 불안과 혁명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1830년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다른 민족들도 애국심이 고취되게 되고 민족 정체성을 따져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향한 문학, 예술, 뭐 회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민족주의적 정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꼭 이제까지는 뭐 오페라도 그러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만 전체적 그 낭만의 흐름이 갔었다면 19세기 말에 가서는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눈을 뜨게 되니까 변방에 있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눈을 뜨게 돼서 자기 나라 자국의 어떤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각 지방 특유의 민속음악, 민족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르러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적 양상을. 그게 지금 말씀드린 민족주의. 그러니까 서유럽, 그 약간 부자 동네인 서유럽, 프랑스,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쪽 이외의 지역에서 민족주의에 의거한 자기들 나라 고유의 그 음악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독일어권 음악이, 그러니까 독일은 물론 서유럽 안에 있지만 자신들 자국의 음악이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후기 낭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곡들이에요. 굉장히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인상주의라고 하는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까지의 음악과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다른 음악 언어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후기 낭만주의, 인상주의 이 세 가지가 바로 19세기 말의 음악 판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민족주의 음악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민족의 특성이 어떻게 그 새로운 음악적 언어로 펼쳐지게 되었는가, 낭만주의 어법에 어떻게 첨가가 되었는가. 네.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정취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늘 뻔히 들었던 그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이 아닌, 자, 그래서 유럽 작곡가들은 이제 자국의, 그러니까 자기 민족적인 그런 특색을 이제 추구하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러시아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보질 않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19세기 후기 낭만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적인 특성으로서 러시아를 제일 먼저 부각시킬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개발이 돼야 되겠다. 나폴레옹 침공을 계기로 그 러시아 예술에 있어서 우리가 뒤질 수는 없지. 러시아가 얼마나 영토도 넓고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음악 분야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러시아 예술 문화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서구파예요. 굉장히 서양에서 되고 있는 화성어법이라던가 음악적 내용을 우리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좀 따라가자, 이런 파가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아니다. 러시아 특유의 민족주의적 음악을 내세우자. 이런 민족주의. 그래서 두 가지 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민족주의 파를 보죠. 대표되는 것은 러시아 5인조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러시아 5인조가 있기 전에 그 5인조에 포함은 안 되지만 미하일 글린카라는 대러시아 작곡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5인조에. 이 사람은 상당히 러시아 자국주의적인 그 민족성을 갖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독일 어법으로 그렇게 쓰다가 이제 글린카 이후부터 민족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5인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이렇습니다. 발라키레프, 보로딘, 큐이, 무소로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5인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작곡가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5인조라고 하는데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을 발굴해내고 그들이 쓰게 되고 그 어법에 맞춰 새로운 걸 개발하는 최대의 공헌자들이었죠. 자, 이들은 러시아의 문학적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음악 또는 성악 음악 장르를 택했고, 자, 무소로스키는 오페라 보리스 고드노프라고 하는 아주 러시아의 그 황제, 임금을 주제로 한 매우 볼거리가 많은 그런 거대한 그런 오페라를 쓰게 되죠. 그래서 화려한 대관식 같은 것이 이 오페라에 나오게 돼서 뭐 프랑스 오페라처럼 볼거리라든가 의상 같은 것들이 이제까지 서유럽적인 것과는 다른, 러시아가 정말 유라시아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자, 무소로스키는 대표적인 게 그 오페라 보리스 고드노프뿐 아니라 그의 피아노 곡에서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 전람회 그 자체로서 영감을 받고 전람회를 거닐면서 그림 하나하나에 대한 묘사, 이런 걸 한 게 바로 전람회의 그림인데, 이후 오케스트라 곡으로도 편곡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되었죠. 자,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오케스트라 곡으로서 세헤라자데라는 게 있어요. 색채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오케스트라 색채예요.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곡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면 익숙해요, 멜로디가.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적인 냄새도 좀 나면서 아 이런 게 러시안 음악이구나. 서구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거는 교향적 모음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성격 소품과 같은 그런 오케스트라 곡이고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라 자다는 아주 유명한 곡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5인조 중에서 특히 이렇게 두 사람 우리가 봤다면 서구파에서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차이콥스키가 바로 민족주의 음악을 지향한 게 아니라 서구적인 음악을 지향한 그 기류에 섰어요. 차이콥스키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차이콥스키 곡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자국주의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전통적인 그 서구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서양 음악 교육을 받고 그래서 민족주의나 동양주의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아주 길고 서정적인 선율을 쓰는데 탁월한 그런 감각을 가진 차이콥스키가 상당히 대작들을 남겼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죠. 뭐 발레곡부터 시작해서 백조의 호수, 그다음에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도 너무 좋아요. 오페라가 굉장히 서구적이면서도 차이콥스키만의 그런 음악적 언어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셨다면 그 차이콥스키 오페라를 꼭 보세요. 에프게니 오네긴. 그다음에 비창 교향곡도 유명하죠. 6번 호두까기 인형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지금까지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겨 듣는 그 대곡들. 그래서 서구파로는 차이콥스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안톤 루빈스타인도 거의 러시아의 영웅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리아비는 뭐 피아노 곡도 많이 남기고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화성을 쓴 사람인데 역시 다 서구적인 음악 교육에 의해서 서구파로 지향된 그런 작곡가들로 분류가 됩니다. 민족주의 작곡가가 아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를 첫 번째로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서 보았다면 이번에는 체코와 보헤미아 지방 그쪽에서도 이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하고 다 입을 벌릴 그런 대작곡가들이 나오게 돼요. 스메타나, 자, 팔려간 신부 이런 것들. 자, 토속적인 그런 것을 써서 굉장히 보헤미안의 민족주의 음악을 썼고요. 여러분이 이름만이라도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드보르작은 말라도 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작곡가예요. 오페라도 무려 4개나 쓰고 5개의 교향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7개의 현악 사중주. 그리고 드보르작은 이미 그 반열이 비록 변방 작곡가였지만 이렇게 체코에 그렇지만 주류 세계 아주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뛰어난 작곡가로 19세기 작곡가로 드보르작이 우뚝 서게 되죠. 자, 드보르작은요 굉장히 슬라브 무곡집 같은 것들을 썼고 브람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특히 From the New World라고 하는 신세계로부터 신세계 교향곡은 드보르작을 있게 한 교향곡이죠. 너무 좋죠. 이 교향곡 사악장 구조로 됐고 교향곡의 전형이에요. 정말 심포니를 공부할 때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케스트레이션이라던가 모든 그 쓴 기법들이 너무 대단해서 신세계 교향곡 모든 악장이 다 유명해요. 꼭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칸디나비아, 즉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도 또 괄목할 만한 작곡가들이 나왔으니 뭐 대표적으로 그리그라던가 시벨리우스, 그리그는 파르킨트 모음곡, 농부의 체험을 다룬 이런 곡들이 유명하고 또 아까 다뤘지만 피아노 협주곡, 그러니까 슈만의 협주곡을 모델로 해서 그리그의 유명한 그 피아노 협주곡 A 마이너 협주곡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뭐 너무나 많이 연주되는 곡들이죠. 시벨리우스는 이제 핀란디아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거니까 대단한 그 정서가 흐르죠. 핀란드의 모든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작곡가. 그다음에 영국도 또 이제 엘가라든가 홀스트라든가 또 본 윌리엄스 이런 작곡가들 이름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아세요. 엘가도 굉장히 오케스트라 곡들 썼고요. 뭐 수수께끼 변주곡, 위풍당당한 행진곡, 엘가의 이거 많이 지금 불려지고 있죠. 많이 여러분 틀어서 알고 있죠. 오케스트라 곡으로서 굉장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본 윌리엄스는 여러분이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국 국민 작곡가입니다. 정말 합창곡도 많고 다성음악, 찬송가 등 민속적 소재로 한 이런 많은 곡들을 본 윌리엄스가 영국을 대변해서 썼습니다. 자, 뭐 푸른 섬에 의한
환상곡,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 판타지 이거 유명하고요. 자, 미국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재즈 문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흑인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졌어요. 사실 미국은 신대륙이잖아요. 이게 인디안이 뭐 원주민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국의 음악이라고는 없고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이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와서 여기 자리 잡으면서 재즈 음악이 많이 창출됐다. 그래서 이런 작곡가들이 있다. 고촉, 맥도웰, 에이미 비치라고 여류 이제 작곡가, 그다음에 찰스 아이브스가 바로 미국 작곡가예요. 이 사람은 20세기의 작곡가예요. 19세기가 아니라. 그래서 1954년에 죽었잖아요. 주로 작품도 너무나 20세기적인 거지만 보면 미국의 정통 나왔던 멜로디라든가 이런 게 이 사람의 작품 속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그타임은 재즈 박자의 하나인데 레그타임, 네, 박자 재즈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이런 박자들, 이제 이런 거를 쓴 작곡가들, 조플린 같은 사람들 나왔고, 이제 스페니쉬도 이삭 알베니츠라는 작곡가가 이베리아 모음곡이라는, 들으면 굉장히 스페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딱 들으면 스페니쉬 음악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적인 것들을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꼭 그동안에 주류를 잡고 있던 서유럽 판도의 음악에서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릴 만한, 네, 다른 유럽들과 다른 지역, 보헤미아 지역, 체코 지역, 뭐 미국, 네, 그런 민족주의적인 음악이 나타난 게 19세기 말이다. 후기 낭만주의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독일 중심이에요. 독일이 자신들만의 그 바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그 신독일 악파라고 그랬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후기 낭만주의라는 이 그냥 사조가 독일을 딱 중심으로 생길 정도로, 자, 바그너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러면서 말러와 슈트라우스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교향시, 그 다음에 말러는 교향곡, 슈트라우스는 교향시와 오페라 이런 걸 주력했고요.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19세기 말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썼고, 뭐 가곡들도 썼고,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슈트라우스의 또 오페라들도 대단해. 살로메 같은 거 굉장히 극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을 죽인 네, 살로메 춤추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오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일렉트라 같은 것들도 상당히 앞서갑니다. 이게 도대체 근대 음악인가 할 정도로 19세기 이미 후기 낭만주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일렉트라도 주인공이 막 죽이고 도끼를 들고 있고 굉장히 표현이 극도로 표현이 되며 불협화음, 극도의 반응계, 처절한 복수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썼다. 계속 오페라를 살로메, 그 다음에 일렉트라 이런 것만 쓰다 보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듣고 싶은데 너무 획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슈트라우스가 그걸 깨닫고 좀 모차르트풍의 오페라를 한번 써보자 하고 자기가 자신의 화성을 써서 모차르트풍의 우아함을 지닌 좀 가벼운 이런 걸 쓴 게 바로 장미의 기사입니다. 로젠클라이버. 네, 이게 굉장히 서정성이 있고 이것도 아주 명곡으로 나온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죠. 그 다음에 구스타프 말러. 말러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후기 낭만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교향곡. 이 사람은 오페라를 쓰지 않았어요. 말러는. 자신만의 오케스트레이션, 관현악법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주로 오케스트라 중심 지향적인 곡들을 썼는데 먼저 9개의 교향곡. 말러의 9개의 교향곡은 금자탑입니다. 네. 20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금자탑이고 너무 많은 음악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말 몇 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저희는 히스토리니까 그냥 쭉 거쳐가는 의미에서 잠깐 본다면 교향곡을 가지고 뭐 연가곡을 써, 교향곡적 연가곡, 대지의 노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오케스트라에 매우 많은 음악적 소재를 다 집어 갖다서 써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렵죠. 상당히 뭐를 지향하는 건지 너무 다 중요해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러의 심포니 9개를
꾸준히 연주를 통해서 알리고 세상에 알리고 일반인들도 좋아하게끔 만드는 이 작업이 세상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뭐 클라우디오 아라우 같은 사람들 뭐 계속 알리고 클라우디오 죄송해요. 아라우는 피아니스트고 클라우디오 아바도 예,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계속 말러의 교향곡을 연주를 했고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천 필하모닉들 임원정 씨 지휘로 말러 전곡을 연주하고 오케스트라를 네, 교향곡을 그렇게 할 만큼 말러는 많은 그 교향곡적 소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베토벤, 브람스의 전통적 교향곡의 맥을 잇는 작품들이고 굉장히 대입법적 짜임새, 호모포닉 짜임새, 뭐 여러 가지 음악적 재료들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어요. 말러의 작품을. 그런데 굉장히 표제나 성악이 배제된 교향곡의 절대 음악적 교향곡만의 어떤 그 굉장한 특이한 유니크한 독창성을 말러가 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인성이 들어간 그 합창 교향곡을 그대로 생각해서 자기도 사람의 목소리를 넣자 해서 그의 8번 교향곡은 천인 교향곡이라고 해서 매우 정말 모든 연주자가 거의 1000명에 이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천인 교향곡. 기악 성악 규모가 매우 거대하죠. 자, 대지의 노래는 오케스트라 리트 중에 하나고. 자, 말러는 어려서 자기 딸도 금방 죽고 항상 자기 동생도 자기가 너무 아끼는 친남동생도 죽고 주변에 너무 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말러라는 작곡가가. 그래서 말러의 음악은 항상 죽음이라는 소재가 흐릅니다. 그 베이스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면 좀 알면서 들으면 훨씬 좋을 거예요. 죽은 어린이를 위한 노래. 네, 자기 딸을 생각한 거죠. 말러 특유의 음악 어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 민속적, 세속적 소재를 쓰면서도 그것을 변형하고 또 화성 진행으로부터 탈피하고 대입법적으로는 너무 촘촘하게 쓰지 않고 빈 공간을 놔두면서도 말러만의 그런 음악 어법을 썼다는 거. 자, 말러 사진들 좀 골라봤는데 철저한, 철두철미한 말러의 그 성실한 음악가적인 부지런한 모습들 계속 지휘를 하면서 네, 썼고 관현아 리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네, 말러가 사랑하는 그 딸 네, 사진이 있습니다. 자, 천인 교향곡 이렇게 많은 연주자들이 있고 이 천인 교향곡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걸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심사를 하고 했는데 천인 교향곡도 1부, 2부로 나뉘어져서 이거는 옛날 그 그레고리안 찬트와 그 다음에 파우스트 교향곡을 잇는 네,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내용으로 넣는 그런 교향곡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 낭만을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히스토리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큰 눈을 갖고 맥락을 짚어내면서 아 이러한 음악적 사조가 끝나니 이것이 나왔구나 이거를 돌아보는 데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만이라도 그 사조에 나왔던 작곡가들 그들의 경향 이런 걸 좀 알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상주의는 이제 그 후기 낭만주의가 독일이 표방했던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특이한 거라면 인상주의는 이제 프랑스가 프랑스 음악에 대한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음악사적으로 30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확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르스노바, 바로크 음악 300년마다 1300, 1600년, 이제 1900년 인상주의가 이제 20세기를 이제 향해 가는 이제 후기 낭만부터 시작해서 거의 20세기로 다다르는 이런 것으로서 프랑스의 특유의 임프레셔니즘 인상주의가 나오는데요. 자, 이 랭디라는 사람이 이제 포레에 의해서 가속화되어 그 프랑스 특유의 우리나라만의 어떤 걸 쓸까?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됐던 거는 파리에서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의 모든 각 나라의 특성들을 전시하는 거예요, 파리에. 그래서 파리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시아 나라들, 뭐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아시아야? 아시아의 건축 문화야? 아시아 회화야?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아시아적인 요소들, 인도 특히 가물란 음악에 영향을 받은 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쓴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말은 회화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은 그 인상을 포착을 해서 순간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 이미지를. 인상주의 특징은 음악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화성을 거부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매우 우아해야 돼요. 후기 낭만주의 독일이 지향했던 바그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막 반음계적인 심각한 이런 거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음악이 너무 심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법을 씁니다. 좀 뭔가 빈 듯한 오도 화성, 이국적인 색채를 중요시하고. 아시아 음악의 깊이 매료가 돼요. 그래서 신비한 이국적인 정서들, 악기, 음색, 주법 등에서 영감을 얻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가물란 음악이라고 인도네시아의 특징적인 음악인데 쭉 흐르죠. 뭔가 심각한 부분이 없고 그냥 쭉 흐르면서 그 독특한 색채 그런 걸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마네, 모네, 특히 모네의 해돋이라는 특히 해가 돋으면서 일출을 하는데 바닷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특이한 색채. 네, 거기에서 이제 마네가 이렇게 붓칠을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굉장히 뿌연, 애매모호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임프레셔니즘, 인상주의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사진처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느낌, 모호함, 감각적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 음악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체계를 그런 구속을 거부해요. 화성이나 음색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반낭만주의 인상주의는 안티 로맨티시즘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긴장하면서 음악 듣는 게 싫은 거죠.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후기 낭만으로 대표되는 독일 양식을 거부하고 그래서 프랑스 작곡가들은 오히려 러시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러시아가 왜냐하면 아시아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자, 인상주의 음악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리듬과 선율에 있어서 19세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요. 네. 하나의 그 완결된 선율을 따르기보다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감성에 호소합니다. 길고 구불구불해요, 선율이. 자, 아까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마디에 딱딱 떨어지는 이런 마디를 거부해요. 그래서 박자를 좀 느끼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상주의 음악은 담기음 등을 쓰고 박을 세는 것이 모호합니다. 화성과 음계에 있어서 가장 이들이 주력한 거는 긴장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신경 쓰고 긴장되어서 그런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5도나 8도를 포함하는 화성의 병진행. 그리고 온음 음계, 호울톤 스케일, 그러니까 반음이 없는 굉장히 아시아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효과적이에요. 음색도 다채롭게 내고 과장된 표현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표제를 써요. 예, 인상주의에서는.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주관적인 것에 주력했다면 인상주의 작곡가들은 순간적인 느낌을 포착하는 아주 감각지향적인 굉장히 프랑스적이죠. 그렇다 보니 그래서 암시적이고 시각적이고 모호한 뚜렷한 것이 없는 그래서 대단한 작곡가가 나오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클라우드 드뷔시입니다. 네, 드뷔시는 1918년에 죽었죠. 즉 20세기를 걸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한 것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바그네리안이에요. 바그너가 지향하는 그동안 바그너 우리 많이 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그가 말한 거는 음악은 감지되는 즉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막 표제적이고 뭔가 목적 지향적으로 드라마틱한 이런 걸 향해 가기보다는 상당히 들었을 때 기쁘고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줘야 되고 네, 이런 걸 지향했죠. 드뷔시가. 드뷔시 음악을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듯한 뭔가 확실히 잡혀지지 않는 모호한 애매함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색채감이 있는 화성어법. 순간적인 인상주의적 선율과 리듬. 그래서 드뷔시의 목표는 주제의 동기나 악구를 다양하게 반복시키거나 자유롭게 변형시키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표방하는 겁니다. 새로운 음색을 시도합니다. 페달링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음역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페달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모호하고
감싸는 듯한 이런 주법들 다양하게 썼죠.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라는 게 바로 인상주의의 가장 첨단을 걷는 선구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관현악곡인데요. 특정적인 그런 화성을 썼어요. 인상주의 화성. 20세기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열어주는 전주곡으로서 여러분 교과서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뷔시의 피아노 곡으로 프렐류드 24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비견할 만한 펠리아스와 멜리상드라는 오페라 이런 소재들을 써서 굉장히 드뷔시가 새로운 그런 음향을 추구했습니다. 자, 드뷔시의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드뷔시 보셨죠? 굉장히 감각적인 걸 지향하고 음악의 색채, 음색을 지향하고 자,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그 내용과 같은 펠리아스와 멜리상드 남녀의 사랑인데 드뷔시가 인상주의적인 기법으로 쓴 오페라니까 얼마나 흥미로워요. 자, 여러분이 꼭 보길 바라요. 자, 요약을 하면 19세기에는 보편적 언어를 넘어 민족적 언어 써서 그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으로 해서 쭉 보았습니다. 체코나 보헤미아 그쪽 계통, 미국에 이르기까지. 말로와 슈트라우스 등 이런 사람들은 독일어권으로서 후기 낭만주의를 지향했고 드뷔시는 프랑스 작곡가로서 인상주의를 썼습니다. 자, 이들은 새로운 음향, 화성적 실험, 이국적 소재 이런 흡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인상주의에서 쓴 거는 오음음계, 오음음계, 그 다음에 선법, 연속적 병행화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민족주의, 후기 낭만주의, 인상주의 같은 음악이 모두 20세기 전반까지 지속이 되며 19세기 말에 세 가지 사조를 결정짓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어준 것으로서 이제 인상주의가 가장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민족주의와 후기 낭만주의가 있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달려와 주신 여러분, 이제 19세기를 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20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